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당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당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회를 열었는데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표라며 2차 회담에 임박해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추가 실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설 등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본인도 견제 대상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내린 눈으로 올림픽대로에서 탱크로리가 뒤집히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JTBC 취재진이 도심 곳곳의 제설함을 살펴본 결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이 고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1994년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윤리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를 미루거나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모습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원 143명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런 한국당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내일 광주 금남로에선 5.18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10,000명 규모의 범시민 걸기대회가 열립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보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다운 겁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의원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야 4당 공조로 이른바 망언 3인방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스로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이 망동을 자행한 3명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관철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그런 국회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위는 다음 주 월요일 간사회동을 합니다. 향후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한 빨리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리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대처에 광주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들어갔고 내일은 대규모 걸기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연결해서 지금 현지 분위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광주 시민들은 이제 직접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모욕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 광장을 찾아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합니다. 아픈 기억이 생생한데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5월단체와 시민단체에 이어 광주 연남 지역 지자체들도 계속해서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자, 각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하죠. 네, 오늘 오전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운동본부에는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 1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광주광역시도 함께했습니다. 지만훈 씨 구속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국회 퇴출,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위해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 열리는 범시민 걸기 대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범시민대회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운동본부는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의 열기를 방불케 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예, 5.18 망언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망언 파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이념 공방 같은 신경전만 벌였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사자인 김진태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다. 그간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황교안 후보도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협공이 펼쳐지자 김진태 후보는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갔습니다.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다급 평가를 받을 것이다. 역시 사과는 없었고 도리어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한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비대위의 그 행보에 좀 문제가. 그러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놓고선 전선이 달라졌습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적극 옹호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력이 바로 태극기 세력이다. 이분들 정말 열정 있으시죠? 오세훈 후보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념 공방으로 신경전이 번졌습니다.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좀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그래 선택하신 건지. 동정하러 나간 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은 보수 쪽에 있지요. 아니 질문을 왜 자꾸 막으세요? 부인께서는 그 러시아 막심 고리키 사회주의 혁명 작가의 작품을 연출한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참석한 세 분의 후보자. 예,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서울로 올지 아니면 원격으로 할지를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3.1절 당일에 극우 보수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9.19 남북정상 합의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는 행사 개최 장소와 형식 등을 담은 계획안을 북측에 보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담긴 행사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일 인파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교통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꼭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공동의식을 거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행사 당일의 보안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3.1절에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오로지 북한과 좌파 독재 세력의 적화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100만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행안부와 경찰이 정부 행사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이들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광화문 인근을 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에 대한 제재 완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아껴뒀던 카드인데 회담 전에 꺼내든 건 북한의 좀 더 대담한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목표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격언도 강조했지만 마지막 카드까지 내보인 건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한반도 평화 안보 메커니즘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We not only discussed denuclearization, but we talked about creating security mechanisms, peace mechanisms on the Korean Peninsula. 특히 종전선언은 우리가 많이 논의한 문제라며 북미 두 지도자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상당히 진도가 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영변과 종전선언을 넘어선 합의안을 도출하느냐가 이번 주말 실무협상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팀이 이번 주말에 투입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 전 의제를 구체화할 책사 라인과 또 의전을 담당하는 집사 라인이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호텔 문 앞이 사람들로 붐벼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 실무 협상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이 몰린 겁니다. 포착된 사람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김 주 필리핀 대사.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의제팀입니다. 현지를 미리 둘러보며 회담 장소와 숙소, 동선 등을 논의하는 의전팀의 준비 과정도 포착됐습니다. 준비 혹시 어디까지 마치셨는지 협업이 어떻게 되셨나요? 이번 회담 준비 상황을 조율할 팀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회담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회담 준비팀을 이번 주말에 파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의전팀이 먼저 갈 걸로 보입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의 의전 준비팀도 비슷한 시기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도 북미 의전 담당팀은 같은 날 들어와 그 주에만 4번씩 만나며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다음 주부터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 조율에 들어갑니다. 큰 윤곽은 나왔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 앞으로 열흘간의 협상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정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정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1차 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었던 거 좀 비추어 보면은 이번 주말부터는 의전이나 이제 경호 관련된 협상들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아닙니까?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한 팀이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의전 경호 준비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까지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말에는 하노이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1차 정상회담 때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회담에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데니얼 월시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은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투입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의제 협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의제팀도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포괄적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 의제를 다룬 김혁철 대미 협상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적어도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하노이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양에서 서로가 원하는 리스트를 쭉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하노이에서는 이른바
정상회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노이 선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하노이에서 이렇게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평양에서 2박 3일간 비건 대표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가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는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진도를 못 내다가 회담 전날 자정까지 최선희 부상과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것을 아마 기억을 할 텐데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는 2박 3일간 평양에서 55시간에 달하는 평양 협상을 이미 진행을 했고 서로 원하는 10여 개의 의제를 이미 사전 조율했기 때문에 예. 언뜻 보면은 이게 더 준비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마지막까지 서로 원하는 조치를 합의문에 넣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담 전날까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싱가포르 때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싱가포르 선언처럼 하노이 선언 같은 결과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비핵화 조치로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기 이런 조치를 넘어서서 영변 핵시설의 신고와 폐기가 아마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영변 핵시설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이미 조건부 폐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상응 조치만 만족스럽다면 어느 정도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응 조치가 만족스럽다면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 어느 정도 될 걸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북미 간의 종전 선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인적 교류 재개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도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북미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조치를 더 넣고 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지 이런 부분 등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어느 조치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꽁꽁 얼어붙는 것을 일단 깼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개혁할 전략회의를 직접 열었습니다.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 본인도 견제 대상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 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법안 법제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삐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개혁 노력이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갈지 모른다. 참으로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전략 회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개혁 세부 내용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내린 많은 눈 때문에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선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쓰러졌고 경기도 화성에선 15인승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탱크로리와 택시가 옆으로 나란히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 부근에서 22톤 탱크로리가 차선을 바꾸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뒤따르던 택시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딪혔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와 택시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행주대교와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곳곳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시가 파악한 교통사고 건수만 50건에 달합니다. 사고는 경기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15인승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명 중 1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선 제설 작업 때문에 오후 5시까지 항공편 130대가 이륙이 지연되는 등 도로뿐 아니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수도권 출근길에 눈이 올 거란 예보를 오늘 새벽에서야 했습니다. 눈이 쌓여 출근 대란이 한창 벌어진 뒤에야 예상 적설량도 늘렸는데요. 예보는커녕 중계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상청이 발표한 일기예보입니다. 눈 조금, 눈 날림. 눈이 바닥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침엔 중부 내륙에, 수도권엔 오후부터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각 방송사의 저녁 뉴스와 인터넷 기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출근길을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30분 서해안에서 눈구름이 몰려오자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4시에도 눈 조금,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6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뒤에도 예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인천에 2.1cm, 서울 김포에 2cm가량 쌓이고서야 예상 적설량이 1에서 3cm로 늘어납니다. 이미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예보가 없어서 서울시의 경우 오전 6시가 돼서야 제설 비상근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9시 10분엔 경기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까지 적설량은 서울 2.4cm, 동두천 5.5cm, 인천 3.5cm를 기록했습니다. 예보를 해야 할 기상청이 중계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올겨울 서울에 눈이 쌓인 것은 첫눈을 포함해 사실상 3번째. 기상청은 이 중 2번의 오보를 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다시 시작된 눈은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내리는 날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삽이 담긴 제설함을 곳곳에 설치해놨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시내를 돌면서 제설함을 열어봤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스티커까지 붙여놨지만 먹다 버린 옥수수까지 별별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서울 시내 20곳을 돌면서 제설함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정작 눈을 치울 때 필요한 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제설함은 염화칼슘 포대가 터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한 제설함입니다. 뚜껑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니까 제설 도구 외에도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먹다 남은 옥수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엔 12,000개가량의 제설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시로 제설함 상태를 살핍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들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그 양심을 좀 호소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 최 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 시인이 폭로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또 다른 제보자 박진성 시인에겐 허위로 보인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2017년 말 누군가의 성추행을 풍자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성추행의 주인공이 고은 시인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맞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자신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최 시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고 시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제보가 허위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2008년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선 공익성을 위한 보도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고 시인 측은 풍문만으로 고운 문학을 테러한 주장의 허구성이 2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최영미 시인의 자세한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당시 상황을 적은 오래된 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요.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시인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그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그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희가 목격했고, 최영미 시인의 폭로 뒤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단의 권위자였던 고은 시인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고 서울시가 고 시인의 전시관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 시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폭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시인의 일기와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 시인은 고 선생 대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란 내용이 담긴 1994년 6월 2일 일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일기 내용상 술자리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는 걸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에는 목격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다 뒤늦게 일기를 발견해 1994년 늦봄이라고 밝힌 경위도 믿을만 하다고 봤습니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고은 시인 측이 낸 반박 증거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박 시인이 피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데다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8년 동안 벌써 6번째 재판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회사 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될 때까지 7년간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형량은 3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법원이 조세포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고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횡령 등엔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세포탈과 관련해 7억 원가량의 세금을 냈지만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에 이 회장이 받은 6번째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그동안 이 전 회장 재판 과정은 황제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었습니다. 간암이라고 해서 바로 풀려난 뒤에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그러다 결국 다시 수감된 뒤에 변호사를 자주 오랜 시간 접견해서 황제 접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말 많았던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여성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0년 서울서부지검은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이호진 당시 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2달 뒤 구속이 정지됐습니다. 간암 등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심 재판이 끝났고 2012년 6월엔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정식으로 병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과 자택만 왔다 갔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7년째인 지난해 외출을 하면서 떡볶이에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고 황제보석 논란이 일며 결국 지난해 12월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감 뒤에도 새로운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5시간까지 변호사를 만났다거나 수감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5번 변호사를 만났다는 황제 접견입니다. 숱한 논란 속에서 이 회장은 구속돼 수감된 채로 다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직원 3명은 모두 20, 3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사고 기억이 생생하지만 가족들 생각에 묵묵히 일자리로 나선 가장, 또 오늘 졸업장을 받을 예정이던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 친구를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 듣는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2살 김모 씨는 사고로 부인과 4살 배기 아이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너무나 정말 찾아오고 알았어요. 좀 그만두라고 했는데 1,000원씩 매겨달라고 뭐. 수술을 받고 입원한 어머니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았던 효성지극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4살 김모 씨는 오늘 열린 대학 졸업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졸업반이던 지난해 9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씨는 지난달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한 달 만에 동료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지인들은 학회장을 맡았던 김 씨를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한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한화 대전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작업 중 불이 나 현장에서 직원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숨진 희생자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비서가 최근 국회에서 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통구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18 망원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앞 잔디밭에서 차량 한 대가 활활 타오릅니다. 60대 시민이 국회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사진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혐오, 쥐불놀이 등 해시태그와 함께 통구이 데스란 댓글도 달았습니다. 통구이는 홍어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병훈 의원실은 해당 비서를 오늘자로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망언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일부 공직자들의 생각이야말로 홀로코스트적이며 히틀러의 나치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나흘째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지 않은 유치원의 인건비 지원을 끊기로 하자 항의하는 건데 교육청도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한유총은 오늘 국가가 사립유치원 1,200개를 사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50여 명은 나흘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유치원, A유치원, B유치원, C유치원이 다 교육 과정이 방향이 다 달라요. 에듀파인은 저희에게는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에듀파인 도입 반대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교사 월급 지원비를 끊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항의가 격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배정하며 3가지 조항을 달았습니다. 에듀파인, 처음 학교로 원비 상한제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사 인건비는 국가 지원금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원장들은 교재 교급이 이런 거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 올해부터 에듀파인을 사립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인데 유치원의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 지도부도 강경해졌습니다. 오늘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 중 1,200개를 국가가 매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는 1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유치원에선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가정 통지문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새 회장 자리를 놓고 막판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공식 석상에서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또 중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도 상당합니다. 금품을 뿌렸다, 지지율을 조작했다, 후보들끼리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명입니다. 이 중 A 후보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측근이 기자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50만 원과 시계를 건넸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 사실을 서울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어제 A 후보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후보 측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표를 달라며 돈을 준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은 중앙회 정회원인 540명의 중소기업 협동조항장들입니다. 해당 후보 측근이 한 선거인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저한테 이제 의논한 거죠.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큰일 날 짓이다 이거는. 이에 대해 A 후보는 사실무근이며 자신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B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것으로 꾸민 가짜 통계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이 쌓여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새 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탁해진 선거전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고발 사건 등을 놓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지자체가 한 해에 쓰는 예산은 310조 원이 넘습니다. 다 세금인 만큼 당연히 계획을 치밀하게 잘 짜야 할 텐데 지방의회가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믿기가 힘듭니다.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예산안 표결을 할 때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현황판에 의원별 투표 내용이 표시됩니다. 국회는 예산뿐 아니라 법안도 기록 표결, 즉 표결 실명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달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예산안 표결을 하면서 이의 유무만을 물었습니다.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망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지자체 예산은 3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대다수는 예산안 표결 때 이의 유무만을 묻거나 무기명 투표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달리 의회 규칙으로 표결 방식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표결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는 기초의회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의회 가운데도 대구나 강원도는 기록 표결 원칙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표결 기록을 남기지 않는 셈입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원 수당을 셀프 인상할 때도 활용됩니다. 강원도 평창 등 의정비 인상률 상위 10곳은 모두 표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 표결 원칙이 있더라도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별이 됐잖아요. 이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두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표결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표결을 해야 되고요. 책임성을 부여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이렇게. JTBC 박유미입니다.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내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일본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17일 백악관에 제출될 보고서에 해외 자동차 수입이 미국 무역 확장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수입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가 타격을 받고 나아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유럽과 일본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다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부품에 미국이 25%의 관세를 매길 경우 차 생산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98억 달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면 세계 각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겨 미국 산업의 악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에 따른 우리의 무역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날 예보가 매우 나쁨이기만 하더라도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이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저감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의 대상도 늘어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학교도 휴업에 돌입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고강도 조치가 이뤄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됐고 지난달과 같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는 막을 수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이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일단 특별법은 여러 조치를 시행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고요. 이 실제 시행과 단속은 모두 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조례가 준비 안 된 곳이 많고 또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법 취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자동차 운행 제한만 하더라도요, 이 조례가 준비된 곳 전국에서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네. 환경부가 지난해 7월에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도 이 운행 제한 합의를 했습니다만 오는 6월은 돼야 이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노후 경유차 총 260만 대에 달하는데 결국 이 중 서울에 등록된 40만 대만 제한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기본적인 단속 시스템조차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는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특별법에서는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이부제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 차량 역시 조례에 미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간 이부제가 아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도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를 하게 될 텐데 이보다 더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분야의 대책들도 벌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석유나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또 화력 발전소, 또 이 시멘트 제조 공장과 같이 그런 기관들은 앞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가동 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역시 단속은 지자체의 몫인데 지역의 공단이 통째로 멈출 수도 있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학교나 유치원의 휴업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정부는 학부모의 탄력 근무제나 연가 사용을 장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주어진 연가를 다 쓰지 못해서 연가 보상비를 받는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책상머리 대책이다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도 강화된 게 자리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리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게 또 효과가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보입니다. 현재 예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행 규칙에 나와 있듯이 총 3가지 기준 가운데 단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발령이 가능한데 모두 다음 날 농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던 지난 1월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1월 13일에 이 농도가 나쁨일 거라는 예보와 달리 실제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3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이 매우 나쁨 수준이었고요. 시간을 거슬러 2018년과 2017년 서울 지역의 매우 나쁨 예보 적중률 0%였습니다. 결국 예보가 정확해져야 강화된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텐데 현재 미세먼지 예보관은 8명뿐입니다. 이 예보 정확도로 종종 비판을 받는 기상청도 예보관의 수가 240명인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데요. 이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를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남북 단일팀이 꾸려집니다. 조금 전 결정이 됐는데 여자 하키와 여자 농구 그리고 유도와 조정까지 4개 종목입니다. 남과 북은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서도 IOC에 제출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1년 전 겨울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주쳤던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남북의 체육 수장과 IOC 위원장의 반가운 재회. 이번엔 더 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It is a great symbol again of the unifying power of the Olympic Games. 남과 북이 한 팀으로 어우러졌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던 감정들. 내년 도쿄올림픽에선 이런 단일팀 종목이 더 확대됩니다. 여자 농구, 유도, 조정 외에 여자 하키에서 단일팀을 꾸리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카누, 조정에서 남북이 하나가 됐는데 도쿄올림픽에선 국제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팀이 성사된 겁니다. 남과 북은 하루 전 IOC와 만나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일국 체육상은 말을 아꼈습니다. 남과 북은 이번 만남을 통해 2032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IOC에 전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점포 3곳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장 안 상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폭탄이 실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시간 넘게 수색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항공사 이메일로 신고가 접수돼 오후 1시와 1시 20분에 출발하려던 대한항공과 몽골항공 비행기 2편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벌이면서 탑승을 마친 승객 400명 정도가 비행기에서 내린 뒤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은 800원 올라 3,800원이, 심야 기본 요금은 1,000원 오른 4,600원이 됩니다. 또 1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42m에서 132m로 줄어 미터기도 지금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8년까지 달에 우주선을 보낸 뒤 한동안 머무르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 측은 이번엔 깃발과 발자국만 남겨놓고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인을 보내기 전 먼저 2024년까지 무인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진은 알고 있다. 예. 자, 이쪽부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인데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이 사진들이 걸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당, 자유한국당 회의실 사진인데 예. 2017년 홍준표 당시 대표 시절에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걸기 시작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예. 건국 시대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조국 근대화 시대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시대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예, 저희가 앞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잠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3명의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체성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출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진을 뺐습니다. 또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사진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걸어놨다가 나중에 다 뺀 거죠? 처음부터 뺐습니다. 걸을 때부터.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 3명의 대통령만 우리의 적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자, 문제는 이 3명 중에 1명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럼 그게 누굽니까? 네, 그 YS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자, 이번에 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확인된다면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최근 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상당히 시끌시끌한데 이 한국당을 수구 반동 집단으로 칭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항의의 표시를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18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YS 정부 중반인 95년 하반기였습니다. 사실상 5.18 전국이었는데, 자, 당시에 12.12나 5.18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착수했고, 그 유명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성공한 내란은 처벌 가능하다라고 바꿨습니다. 예. 5.18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결국 구속됐던 전두환 씨 이듬해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는데, 자, 한국당이 YS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사진까지 이렇게 걸어놓은 상황에서 정작 일부 의원들이 YS의 정치적인 유산이었던 5.18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예. 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의원들이 한국당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현철 씨가 수구 반동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수구 반동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겠군요. 실제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징계는 이루어진다. 예, 역시 5.18 논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이기 때문에 보류한다. 이렇게 돼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가 상당히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은 당규를 무시하고 징계를 하라는 거는 도가 지나친 주장이다. 예. 또 정용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원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징계를 유예하는 거는 예. 당원 당규에 대한 절차를 밟는 거고, 이거는 결국 민주적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거다라는 주장인데, 자, 하지만 그렇게 당원 당규를 준수하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거라면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서는 왜 부정하는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일단 김병준 위원장 썼던 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절차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계하는 내용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한 건데 혹시 그와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 자신감의 근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의 윤리위원장이 평검사 시절에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당당하게 지적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당당하게 지적한 거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 당시 저 당당함이 예. 평검사의 당당함이 아니라 고졸 대통령에 대한 무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제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장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있었으니 징계 절차도 앞으로 엄격하게 진행할 거다. 이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뭐 27일이죠. 전당대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이 벽화 속 남성의 얼굴 잘 보이시나요?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나르시스인데 자세히 보면 얼굴 부분이 아닌 벽화의 다른 곳에서 그 얼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화산 대폭발로 사라졌던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에서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벽화가 발굴이 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2000여 세월 동안 벽화 속 얼굴은 닳아서 지워졌지만 물에 비친 모습에서 얼굴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자신과 사랑에 빠진 젊은 나르시스. 몸선 형태와 빨간 천 색감이 선명합니다. Ripetuto più volte, tra l'altro con uno schema languido ed è un tema molto caro a Pompei. 벽화는 폼페이 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본격 발굴이 시작된 제5구역에서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1월 레다와 백조를 주제로 한 벽화도 발견됐습니다.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가 레다를 유혹하는 모습을 생생하고 관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2000년 전 두 벽화 모두 예술가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데다 보존 상태가 좋아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는 평가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유적은 1549년 수로 공사 중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뤄져 현재까지 전체 유적지의 3분의 2 정도가 발굴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서울 낮 기온이 2도에 머물겠고 일요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공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PD와 배우 관련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퍼뜨린 이들, 소위 지라시 유포자가 입건이 됐죠. 어떻게 붙잡혔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